간간히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인이 한 말이었죠.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와 학교들이 둘러싸인 평범한 산책로에서 한 여성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는 누구였고 이 범행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날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 한 여성이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는 A씨. 그녀는 학기 초 특별활동 준비로 조금 이르게 학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를 약 20m 정도 거리를 두고 천천히 따라오는 한 남자. 회색 반팔티에 트레이닝복 바지, 모자를 썼고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금속, 너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시간 전부터 그곳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뛰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게 됩니다. 금속 너클로 정수리를 강타당한 그녀. 바로 기절하게 되죠.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도림천 생태공원 둘레길 산책로 옆 풀숲 속으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10분간 그 안에서는 끔찍한 폭행이 이루어지죠. 여성은 기절했다 깨어나고 다시 의식을 잃고 고통 속에서 깨어날 때마다 구조를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그나마 조금 떨어진 곳을 지나던 한 등산객이 듣게 됩니다. 그 등산객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소리난 쪽을 향해서 둘러보다가 풀숲 안에서 뭔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현행범.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최윤종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최윤종이었죠. 당시 27세였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어째서 무슨 이유로 범행을 했느냐라고 묻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다친 것이다.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정황이 보이니까 성폭행범이 아닐까 추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이때 뭔가 발견하게 되죠. 너클 2개. 이 너클이라는 것은 금속 재질이죠.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손가락에 끼고 사람을 때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죠. 군용 무기. 손에 끼고 남자분들이 경찰이 너클과 떨어져 있는 휴대폰이 당신 것이 아니냐라고 다그치자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합니다. 순순히 인정을 해요. 이 너클이 하나도 아니고 2개입니다. 양쪽 손에 하나씩 끼고 여성을 때렸던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이다 라고 나중에 진술하게 되죠. 그런데 이틀 뒤 여성 8월 19일입니다. 사건이 있고 이틀 뒤 피해자 여성은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죠. 경찰서 조사에서 담당 형사가 범행 동기를 묻게 되죠. 그러자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간간히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다.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이 대답을 들으면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피해 여성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을 그날 그냥 말 그대로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주대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윤종,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뽑아봅니다. 그랬더니 통화 내역이 전화를 한 곳은 한 곳뿐입니다. 모두 음식점. 음식을 주문할 때 전화를 사용하고는 그 외에 대인관계가 일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음식 배달 그리고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 은둔형 외톨이죠. 혹시라도 사건 당일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혹시 약이라는 것을 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무직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과거 군복무 중 탈영을 4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대부분 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단 군대에서의 탈영. 육군에 입대해서 2등병 때 화장실 간다면서 총을 맨 상태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무단 이탈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건이죠, 군대에서는. 그러나 그나마 2시간 만에 검거됐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어째서 탈영했는가? 자신은 군대 체질이 아니라서 탈영했었답니다. 확인해보니 군대에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최윤종 2차 진술을 할 때입니다. 이때쯤 피해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옵니다. 사인이. 너클로 때려서 이마 부위가 모두 함몰되었는데 그것은 직접 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속 목을 조리지는 않았다고 자신은 주장하다가 결과를 보고 이를 인정하게 되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아침. 그는 동네 주변의 아파트 일대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2시간 정도 주변을 돌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대상을 골랐던 것이죠. 그 후 10시경쯤 도림천 공원에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혼자 가는 여성을 기다렸던 것이죠. 혼자인 사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밤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입니다. 범행 도구 준비도 했고 장소 물색도 했고 타이밍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이 아닌 계획된 사냥이라고 볼 수 있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정황 근거. 그의 포털 사이트 검색 내용을 확인하자 연관된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성폭행, 어떻게 하는 건지, 너클 등등. 범행 전부터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폭력 전과, 정신병력, 확인해봤지만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피해자 A씨는 34살로 경기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생활 지도에 힘을 쏟던 선생님이었죠. 그녀는 그날 아침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 준비물을 챙겨서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길, 정해진 일상.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17분. 그 어떤 변화도 없던 단순한 평범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 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순직을 요청하게 되죠.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공감하면서 청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찰청은 공무 중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게 되죠. 이렇게 국가는 그녀의 희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죠. 단지 출근 중이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난 후 2024년 2월 27일 최종적으로 순직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법에서는 출근 1시간 앞뒤 또 퇴근하고 나서 퇴근 1시간 앞뒤를 출퇴근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신상공개와 재판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최윤종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서 살인,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죠. 이 최윤종에게 검사 4명이 붙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끝까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때 법정에서 그의 진술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어졌습니다. 재판받는 동안에는 아주 불량스럽고 짝다리 짚고 흔들흔들 그냥 장난스러운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나는 그냥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하도 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일이 커졌어요. 이때 밝혀진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너클로 무참하게 여러 번 가격한 후에도 피해자가 살려달라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윤종이 계속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 돌머리냐? 너 돌머리다 진짜. 아, 왜 안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범인 최윤종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죽을 짓을 했지만 변호사는 붙여야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변호사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기본 자료도 챙기지 않았죠. 아마도 인간 같지 않아서 변호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바뀌게 되죠. 중간에. 최윤정의 가족, 어머니가 나와서 또 진술을 하게 되죠. 내 아들은 학폭 피해자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마음으로 전하겠다. 죄송한 마음. 돈은 못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들인 최윤정하고 아빠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합의금은 못 준다. 우리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국민의 충격을 고려해서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죠.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런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있단 말인가. 202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 사회와의 연구 격리를 통해서 응징한다면서 무기징역을 또 선고하죠. 헌데 또 최윤종은 항소하게 됩니다. 기각당합니다. 법정에서 최윤종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죄의식 없는 침묵뿐. 이 사건은 서울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죠. 밝은 대낮에 누구나 다니던 산책로에서 예고 없이 벌어진 강간살인.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었고 그 공포는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관악구는 순찰 인력을 강화했고 지자체는 CCTV 설치 확대를 논의하게 되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추모했고 SNS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슬퍼하고 끝내서 될 일은 아니죠. 이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고이기도 하죠. 당신이 늘 걷던 그 길도 어쩌면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